다 우선 첫 번째 논평으로 그러면 한국외대 김한상 교수님의 논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근무하고 있는 김한상이라고 합니다. 먼저 준비된 논평문을 읽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발표자는 드와라와띠에는 남방 테라와다뿐만 아니라 정량부 등의 다른 우파불교와 대승불교도 공존하였다고 볼 만한 불교 미술적 증거들과 금속문적 증거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드와라와띠 영역이었던 방콕 서쪽 라차부리의 쿠바와 태국 남부 수라타니 등지에서 발견된 관세음보살상은 각각 대승불교 또는 밀교가 주류였던 크메르 제국과 스리위자의 영향을 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둘째, 인도네시아 자바의 체디 멘투사원에 앉아있는 불상이 그러하듯이 두아라와띠에 앉아있는 불상도 대승불교 또는 밀교의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중인도 나가르주나 콘다와 아마라와띠의 테라와다를 위시한 다양한 부파불교와 대승불교, 그리고 동인도의 불교와 스리랑카 불교가 두아라와띠에 모두 전해졌기 때문에 이 가운데는 대승불교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중국의 윈난에 근거한 난차오가 762년 퓨 왕국을 침공했을 때 난차오의 관음신앙이 몬족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인도 중북부 사르나트의 불교는 독자부 계열의 정량부였고 사르나트에서 출토된 굽타 양식의 불상이 드와라와띠에서도 발견되는 점을 근거로 정량부의 불교가 해상 무역 루트를 통해 드와라와띠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드와라와띠에서 율장 마하와카의 10여 기가 새겨진 법륜이 발견되었는데 스리랑카에서 발견된 빨리 금속문은 근대의 것이라는 점에서 드와라와띠의 불교와 스리랑카 불교가 직접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고 이는 대성불교의 존재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드와라와띠의 불교는 테라와다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부파 불교와 대승불교가 혼지된 다양한 양상을 가졌을 것이며 이러한 불교 형태는 12세기 스리랑카의 파라크마 바오 1세가 성공적인 교단 정화를 통해서 혁신한 스리랑카의 테라와다 불교로 통일되기 전까지 유지되었을 것이라는 것이 발표문에 대한 주 내용으로 보입니다. 예, 다음은 발표문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드와라와띠에서 출가하여 중국에서 유명한 스님이 된 대승 등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승 등은 대승불교와 밀접한 연관을 지닌 법명으로 생각됩니다. 중국계 대승불교가 주를 이루던 베트남 북부 출신의 스님이 드와라와띠에 가서 출가하고 중국에 가서 구족계를 받은 사실은 드와라와띠의 대승불교의 상황을 해명하는 어떤 단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도 발표자께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서 대승 등을 언급한 것 같은데 드와라와띠의 대승불교와의 관련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아쉽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해줄 수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드와라와띠는 중국 당나라 등과 조공무역을 통한 활발한 교류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현정과 의정의 중국 승례승도 직접 방문하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여행기에서 드와라와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드와라와띠가 중국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교역지였고 활발한 문화적 교류가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만약 드와라와띠의 대승불교가 존재했다면 중국의 영향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태국 불교는 남방 테라와다 1세기지만 중국의 관음신앙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위화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시 드와라와띠의 불교에 미친 중국의 영향과 관련해서 추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자는 인도 중북부 사르나트의 불교는 독자부 계열의 정량부였고 사르나트에서 발굴된 굽타 양식의 불상이 드와라와띠에도 발견되는 점을 근거로 정량부의 불교가 드와라와띠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발표자가 사르나트의 정량부를 언급하였을 때는 인도 아대륙의 비테라와다 전통, 특히 대성불교가 드와라와띠 불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개연성을 염두에 두신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드와라와띠가 형성한 6세기부터 11세기까지는 대체로 인도, 특히 동인도에서 밀교가 흥기했던 시대와 맞물립니다. 이런 밀교가 상부 미얀마에 전해져서 아리불교가 되었고 아리불교는 11세기 바간의 안으로다가 몬족의 타톤으로부터 테라와다 불교를 받을 때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감안한다면 동인도의 밀교가 미얀마를 거치거나 해상 루트를 통해 드와라와띠에도 전파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당시 드와라와띠 불교에 미친 인도 물교의 영향과 관련해서 추가 설명을 해줄 수 있으신지요? 예, 이상으로 간략한 발표평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연구회 및 발표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부산외대 옹지인 교수님의 논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부산외국어대학교 태국어과의 옹지인이라고 합니다. 우선 불교학 연구에서 의미 있는 발표의 논평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이 기회를 통해서 드와라와띠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태국에서는 타와라와디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태국에는 사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중국이나 이런 주변 국가에 남아있는 작은 사료 조각들과 아니면 불교 예술을 통해서 짐작되고 있습니다. 드와라와티에 대한 연구는 남아있는 단편적인 것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알려진 바에 의하면 드와라와티 사람들이 농경 생활을 했고 수리시설 관리에 능했던 것 같습니다. 또 발표문에서 언급된 것 같이 여러 가지 홍토를 이용한 예술작품을 만들거나 돌을 조각하거나 조형 예술을 하는데도 능했고 금동이나 유리를 다루는 데도 익숙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좀 밑으로 좀 내려가겠습니다. 드와라와티는 비록 몬족이 위주가 되었으므로 타이족이 중심인 현재의 태국과는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자부 불교의 전통을 잇고 있는 현 태국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대승불교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드와라와티의 조형 예술은 본 발표문에서도 언급된 것과 같이 아마라와티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초기 불상이 이제 광배가 없고 승복도 거의 주름이 없습니다. 과부자하고 있는 모습 역시 아마라와티의 전형적인 영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인도 양식과 드와라와티의 양식이 혼합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를 구분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러한 변화가 드와라와티의 대승불교의 변화를 의미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좀 궁금했습니다. 또 이전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시마 혹은 태국에서는 세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드와라와티 시대 때 처음부터 발견이 되기 시작을 해서 아마 이때 들어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태국의 동북부 여러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태국에서 시마의 역할은 승려들이 회의와 결정을 할 수 있는 곳인 우보솥을 다른 건물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것을 심어둡니다. 따라서 우보솥의 주위에서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드와라와티 시대 때의 시마는 수투파 주변에서도 발견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시마와 현재의 시마가 역할이 달랐던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것이 자연물에 대한 숭배와 좀 혼재로 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수코타이 이후에 태국의 여러 불상들을 함께 보여주셨는데요. 태국은 수코타이 왕조 때 스리랑카로부터 상자부 불교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불교 예술에서도 많이 이제 변화를 겪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불상의 모습이 많이 변화했는데요. 이런 이제 불상의 변화, 이게 예술품의 변화를 가지고 이 태국 지역에서 대승불교와 상자부 불교 예술 변화를 비교하는 연구 같은 것도 좀 더 진행을 해주시면 태국 지역의 불교를 알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리랑카의 이제 와 드와라와티의 이제 어떤 영향 같은 것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태국에서 이제 발견된 몇 가지 이제 공통된 것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뭐지? 토론 논평 이 집에다가 사진을 몇 개 같이 첨부해 두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태국 지명들이나 지역 구분 같은 것들이 조금 이제 수정되어 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발표문에다 표기를 해서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특히 우텅 같은 지방을 이제 우송이라고 발음을 해주셨는데 태국에서는 이 지역을 우텅이라고 한다든지 왓프라남이라고 발음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왓프라응암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과 같이 조금 지명이나 지역이나 아니면 사원 이름이나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현지어 표기와 가깝게 좀 수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옹지인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선 황승민 교수님께 예. 그 논평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우리 김한상 교수님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스리랑카 불교에 대해서 요즘 이래 좋은 논문도 많이 쓰시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가 그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야기 제가 조금 생각이 나는데요.
중국과 원래 태국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인제 우리 아유타야 시대가 되면 중국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꼭 아유타야를 거쳐서 중국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아유타야가 사실상 동남아시아 무역의 중심지가 되고 어떤 이런 관계를 획득할 수 있었던 거는 단순히 아유타야 시대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드와라 때부터 활발하게 중국과의 어떤 이런 조공 관계가 생겨지면서 보통 우리 듀얼 우리 트리뷰터리 릴레이션십이랍니다. 그 중심이 인제 사실 오늘날의 드와라티 지역인데 다만 드와라와티는 해상 루트도 있었지만 육로로도 많이 다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시탭이라고 이 태국 남부에서 우리가 좀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보면 제법 태국 중부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 시탭 발굴한 데 보면 중국 도자기가 제법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드와라티 시대 때부터 중국 상인들이 충분히 요 동남아시아까지 와서 드와라와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따라서 중국 불교가 전혀 드와라와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아까 제 발음이 좀 그랬죠. 왓나프라남 남 뭐 하여튼 간에 거기 그 있었던 대표적인 그 드와라티 불상도 얼굴에 보면 중국의 영향이 제법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학자들도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우리 드와라와티에는 어떤 이 그 자신들이 적어 놓은 우리 태국의 문자가 만들어진 거 보통 랑캄행 때니까 한 1300년 돼야 되니까 그 이전에 남아 있는 사료가 없다 보니 우리가 더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고고학적으로 나타나는 자료와 금성문과 현대 태국 불교의 모습을 보고 추정할 뿐이기 때문에 어떻게 자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다.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웅진 선생님께서 제 태국어 발음 지적해 주셔서 아이고 제가 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태국에 살아도요. 제가 이 태국말 쪼끔 하고 태국 문자도 잘 못 읽습니다. 근데 뭐 살아가는데 태국 가면 제가 뭐 한 몇 달씩 살아도 전혀 문제는 없는데 그죠?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들었던 귀에 들었던 대로 막 이래 제 맘대로 막 적는데 근데 또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인제 태국 사람이라기보다는 태국에 들어온 뭐 미국이나 유럽의 학자들을 주로 만나니까 우리끼리 하는 발음 그대로 막 이래 하다 보니 좀 엉망진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웅진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제가 이 태국학에서 사용하는 발음으로 조금 이 태국의 사원이라든지 태국의 지명들은 조금 수정을 하겠다. 이래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시마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시마는 우리가 아까 우리 그 심정한 교수님께서 "야 이거 상자부 불교가 들어왔다. 남방 불교가 들어왔다." 뭐 무슨 표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제가 보기에 남방 불교, 상자부 불교가 태국에 들어왔던 표식이 뭔가 하면 시마입니다. 왜냐하면 시마는 남방 불교에서 스님들이 나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공간이 되고 이 시마가 있어야 현지에서 스님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고 현지에서 스님들이 계속 나와야 이분들이 티피타카를 찬팅하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리랑카나 태국에 가면 시마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불교의 토대다." 열반으로 가는 밑받침이다. 밑거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마는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인제 초창기에 시마는 꼭 그 우보석 둘레에 없고 여러 군데 나타나는데 왜 그러면 이 우보석 같은 건물도 우리 처음부터 우리 태국 불교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지? 드와라와티 시대는 그냥 맨 땅에다 아마 성 긋고 했을거라. 1700년대에 미얀마에 갔었던 영국인 식민지 행정 관료들이 태국 미얀마 스님들에 대해서 뭐라 했는가 하면 어 수계를 줄 때는 넓은 땅에다가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땅을 파서 땅판 데다 물을 채하여 가지고 이 물을 채하여서 물 있는 공간과 없는 공간을 구분한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비구기를 수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꼭 우보선만 연결되는 거 아니고 시마는 제일 중요한 게 경계, 세속적인 공간과 우리 신성한 공간의 경계로서 스님들을 보통 사람들을 스님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 바로 이 시마가 남방 불교가 동남아시아에 들어왔던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물론 막 발견되기는 코라시라든지 라오스 쪽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죠? 조금 지나야 주로 이제 태국 남부 지역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 시마 때문에 우리 그 미얀마에서도 엄청난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시마 때문에 태국에서도 엄청난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 정도로 남방 불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심하다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그 우리 뭐 심재강 교수님께서도 계속해서 지적하신 그 대승불교, 소승불교, 밀교와 관련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옛날에는 이
대승 소승을 이렇게 칼자들이 팍 잘라가지고 그지? 이건 대승, 이건 소승 이랬는데 근데 우리가 이 가만히 보면 대승 불교는 율장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 법망경 보살계 이야기하는데 법망경은 경이지 율장이 아니잖아요, 그지? 그래서 우리 5세기, 6세기, 한 7세기 정도 생각해 보면 현장 스님이 인도 갔을 때 대소승이 함께 있는 사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제가 예를 드는 것 중에 우리 동국대학교에 불교학과, 인도철학과, 선학과 3과가 있지만 전체가 동일한 규칙을 공유하기 때문에 한 군데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창기 대승불교가 한 5세기, 6세기에 인도 중북부 지역으로 내려와 가지고 크게 유행을 해 가지고 동남아시아까지 영향을 미쳤을 때 동일하게 우리 그 뭐 동남아시아에 다른 율장은 안 나타납니다. 율장이라고는 우리 빨리 율장밖에 안 나타나는데 어떤 이런 율장을 가지고 생활을 하면서도 새로운 보살도에 나는 관심이 있다. 나는 단순히 아란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부처님이 되는 걸 목표로 하겠다. 이런 분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 보디사트바 야나 대승불교고 이런 분들이 선호했던 게 이 뭐냐 관세음보살상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밀교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뭐 다양하게 뭐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좀 있으면 제가 존경하는 강희정 교수님께서 인도네시아 얘기를 하시고 저도 이제 인도네시아가 아주 초창기부터 이 밀교의 총본산지다 이렇게 제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태국에는 밀교가 없느냐? 현대 태국 불교에 있습니다.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 태국의 신흥 종교 중에 담마까야라고 있는데 담마까야에서는 보란 카마타시라고 해가지고 자신들 나름대로의 명상 수행을 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남방 불교의 명상은 윗바사나다 하는데 사실 윗바사나 이전에 아유타야의 왕가에서 수행했던 수행법 중에 하나가 보란 카마타시고 보란 카마타는 제가 같이 가서 한번 해봤는데 우리 코끝에 이 다이아몬드를 만들어가 우리 몸 전체를 다이아몬드로 쫙 이래. 그럼 죽으면 몸은 없어지고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남아서 우리가 이제 열반으로 가는 뭐 이런 건데 이게 완전히 그 인도의 이 뭐라 하지 우리 아유르베다 의학이 발달하면서 어떤 우리 짜크라라든지 어떤 이 바이오 리듬이라든지 이런 거에 발전하는 거에 맞춰서 동남아시아에도 똑같이 그런 방식을 유행한 수행법들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이런 것들 우리가 밀교 따로 대승불교 따로 소승불교 따로 이 너무 우리가 옛날에 정형화된 규칙 가지고 생각하는 거고요. 우리가 요즘은 이거를 전체 다 하나로 두고 동일한 사람들이 다양한 거를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로 그렇게 저희들이 한다는 이런 말씀을 또 좀 드리고 싶고 따라서 우리 태국 불교, 미얀마 불교 제가 가서 보면 짬뽕입니다. 그지? 아주 많은 그 정령 신앙도 남아 있고요. 아주 많은 그 관세음보살 신앙도 남아 있고 사실 짬뽕인데 그냥 우리 머릿속에는 저건 소승불교 뭐 이렇게 구분하다 보니 조금 오해도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우리 그 내승불교권에서는 우리는 자리 이타하는데 쟤들은 자리밖에 안 하는 옹졸한 인간들이다 하는데 사실 우리 동남아시아에 가면 사찰이 마을의 중심이고 사찰이 마을의 중심에서 학교도 하고 복지 사업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게 사실 남방불교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강희정 선생님께서 질문 주셔서 이거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 불교에 관한 선생님의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드와라와티 여러 지역이 사실 내륙 쪽에 있어서 해상로와 연결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 이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두 번째 질문 바로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마이도 사실 앙코르 제국의 영토였고요. 크라지 협은 드와라와티의 영토였던 적도 없고 그 지배를 받은 적도 없는데 크라 지협 인근 나콘시 탐마랏에서 발견된 편단 우견 불입상을 중심으로 드와라와티 미술이 사르나트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음. 세 번째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관음보살은 인도에서도 이른 시기부터 조성되는데 드와라와티에 관음이 있다고 해서 물론 도상 연구가 병행되어야 하지만 대승불교의 근거로 볼 수 있을까요? 참고로 시마는 동남아 전역에 세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희정 교수님 뭐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그 지금 현재는 우리 그 타이만이 상당히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조사해 보면 이 타이만하고 나콤파톰 중앙에서 자초된 선박의 흔적들이 나타나는 게 지금 현재보다 6세기 정도 되면 훨씬 더 이게 뭐라지? 올라가 가지고 나콤파톰 자체가 이제 항구에 있다. 아마 지금 현재 방콕은 아마 한 600년, 700년쯤에 아마 바닷속이었을 거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쪽 지역도 충분히 이 그 해상 항로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우리 그 이 입스무스 카라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 통로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 미술사 하는 분들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이 그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어디냐 사르나트에서 굽타 시대의 조형 양식이 드와라와티까지 와서 살살 변해 갔다고 하는데, 어떤 이 아마도 그 당시에는 나무로 만든 조그마한 어떤 이런 거 내지 청동으로 된 것들을 들고 다녔을 건데, 그게 전혀 이제 발견되지 않으니까 결국 우리 이 남쪽에, 아주 남쪽에 아까 말씀 이스무스 크라 쪽에, 아니면 수라타니는 조금 더 내려가는데 그쪽에 보니까 아주 작은 이 굽타 양식의 그 불상이 발견됐고, 따라서 아마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다양한 요소들을 가지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한계 속에 있어서 제가 이 하나의 신뢰로 보여드린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관음 신앙이 진짜 있었느냐 없었냐, 이건 아주 뜨겁고 우리 첨예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 주변 지역에 있었던 요 이야기들을 해드렸는데, 이 그 우리 나콤파톰이라든지 아니면 롯불이라든지 그다음에 우송, 아까 우똥이라 했던가 고 지역 같은 경우에 이 지역에 과연 그러면 제대로 된 대승불교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야, 꼭 강희정 교수님 한번 답변을 보시죠. 이거 있잖아요. 우리 뭐 쉽게 이야기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요 이야기는 피터 스킬링하고도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출라롱콘 대학 교수님들하고도 이제 몇 번 이 주제 가지고 토론을 해봤는데, 아까부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제일 큰 문제는 우리한테 지금 현재 주어진 자료가 너무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요 자료만 가지고 관음 신앙이 있었다라고는 이야기하기 어렵고, 따라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태국에 가면 우리가 관음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태국의 불자들이 이 상자부라 하나? 우리 테라와다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관세음보살상 앞에 갑니다. 근데 이분들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이 관세음보살상은 오래전부터 해상 무역에서 우리의 평화와 안녕을 이렇게 기원해 주는 거다. 우리 스리랑카에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 관세음보살상이. 그러다 보니 아주 일반화되었고, 어떤 이런 관세음보살상이 우리 동아시아에서와 같이 하나의 클트로는 발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몇몇 사람들이 하나에 더 추가하는 형태로 관음 신앙을 받아들였지만, 그렇다고 해가 이게 어떤 우리 동아시아에서 보는 뭐 화음 신앙이라든지 동아시아에서 보는 천태라든지 이런 식으로 발전했을까? 왜냐면 만약 그랬었다면 수행 체계도 같이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도상도 있어야 될 거고, 관련되는 활동에 조금이라도 흔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이 관음 신앙을 중심으로 한 수행 체계라든지 그런 건 잘 안 보이고, 제가 현대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관세음보살상 앞에서 가서 하는 거 보면 뭐 그냥 뭐 우리 힌두교 뭐 브라마 신상 앞에 가서 하는 거나 비슷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클트로서는 이 하나의 신앙 체계로서는 독립된 학파로서는 발전하지 못했을까? 그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따가 저기 강희정 교수님 발표한 다음에 여기 답변 좀 해주시면 제가 아주 주의 깊게 듣겠습니다. 예.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아쉽지만 시간이 이제 다 된 관계로 2부는 제 2발표는 여기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황순일 교수님, 김한상 교수님, 옹진 교수님 논평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 2부 발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